이재명 정부가 성장 절벽 바로 앞에서 출범했습니다. 연간 0%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하나하나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또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 정부가 오늘부터 출범했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이 정말 많은데 가장 먼저 직면한 것은 아무래도 관세 정책일 듯합니다. 오는 7월 8일 이후에 추가 15%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효하겠다 이렇게 예고된 상황인데 한미 간 협상 패키지를 통한 관세 그리고 무역 적자 등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전략적 접근의 그 최고 목표는 우리가 관세를 덜 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협상 패키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관세, 비관세, 그리고 환율 관련된 얘기들이 다 이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일단 제일 중심이 될 거는 관세, 그 상품 교역에 있어서의 관세율을 낮추는 건데 여기에 가장 걸림돌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거의 600억 달러에 넘는 수준이고 이거를 줄이려는 노력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을 미국 수입품으로 바꾸는 수입 전환을 통하는데 뭐 여기에는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원유 그리고 곡물, 축산물, 또 반도체 제조 장비 이러한 것들을 좀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점에서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 이후에 미국이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의 제1 대상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해외 직접 투자 20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이 미국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는 그 흑자, 무역 흑자의 3분의 1 정도가 미국에 다시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투자가 되니까 우리의 수출품의 약 한 46%가 중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데 그것이 미국의 투자에 의해서 유발된 거라는 것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고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이미 무역 그 보고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의 수입이라든지 농산물의 통관 절차 그리고 지도의 해외 반출 같은 거 그리고 무기 수입에 있어서의 절충 교역 이런 것들이 미국이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양국이 잘 협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환율 문제예요. 환율이 뭐 대만의 경우에 있어서 그 환율이 통상 협상에 들어간다는 이슈 하나 가지고서 대만 달러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그때 우리 원화도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이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원화가 약세가 됐던 것이 우리가 환율 조작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달러를 더 많이 사가지고 달러를 강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원화 약세를 강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원화를 사고 달러를 파는 그 역개입을 했다는 점을 좀 어필을 하면 이러한 또 환율에 대한 압박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국에 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요청했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된 협력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잘 섞어서 협상을 한다고 하면 한국에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그런 협상 패키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미국 측에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가 좀 많았잖아요. 이렇게 좀 낮춰달라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예를 들면 농산물의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뭐 통관 절차 사실 국내에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불평이나 압력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태까지 미국과의 FTA에서도 큰 논쟁의 쟁점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글로벌한 무역 시스템이 새로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보면 트럼프의 관세에 의해서 그래서 과거와 같은 자유무역 체제에서 어느 정도 보호무역 체제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도 좀 개혁할 부분이 있으면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고 그것보다 더 큰 미국의 양보를 얻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성장 전망치를 끌어내렸고 또 금리 인하를 촉발시킨 게 바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데 그중에서도 가장 관세로 인해서 타격을 맞은 것이 자동차 수출입니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 25%가 발효된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이 자동차 수출 전년 동월 대비 32%나 급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동차 부품 업계까지 타격이 확산하면서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업계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25%가 결정됐을 때 정부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건의를 했습니다. 긴급 자금이라든지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세제 지원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혜택 여러 가지들을 요구를 했고요.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에 많은 부분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긴급 유동성을 약 한 2조 정도 이런 관세 관련된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생기금 협력으로 해서 1조 원 정도를 출자를 해서 협력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관세 관련 이슈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영 지원 지급을 2,500억 원 정도를 또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 관세로 인해서 수출이 어려워서 좀 힘든 그런 기업들한테는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9개월 연장을 하고 또한 관세도 1년 정도 연장을 하는 그런 조치들을 했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전략산업에 대한 어떤 설정 또 지원 등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뭐 지원 대책 같은 거는 이미 마련이 됐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아주 잘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철강 관세 25%가 50%로 올라갔잖아요. 네. 자동차도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등을 감안을 해서 굉장히 유연한 이러한 어떤 자동차 관련 업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수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들을 잘 촘촘히 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출 관련해서 특히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내수 부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 부진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현재 상황 어떤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가요?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번에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죠. 그래서 당초 올해 작년에 2.1에서 1.5로 내렸다가 요번 5월 달인가요? 이번에 다시 또 0.8%로 내렸는데 그중에서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이유가 건설 경기 부진과 소비 부진이에요. 그러니까 건설과 우리가 내수하면 소비, 투자는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이렇게 보는데 건설 투자가 성장률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고 있고 굉장히 부진화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도 여기에 따라서 뭐 지난 4월 달에 나온 거 보면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다 마이너스고 지금 분기별로 보면 2022년 2, 4분기부터 3년 동안 12분기 계속 전년 동월 대비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소비가 부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갉아내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내수 중에서 소비와 건설 투자 얘기했잖아요. 설비 투자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소비가 나빠지면 설비 투자도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수 부분 경제 성장률 자체뿐만 아니라 내수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동안에 뭐 건설 경기 부진이다, 수출이 뭐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 국면이라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기 순환적인 면도 있지만은 다 아시다시피 고령화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소비를 또 내수 시장을 제약하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한계 소비 성향, 즉 소비 성향, 한계 말고 소비 성향,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를 얼마큼 하고 있느냐. 이게 10년 동안 약 한 10년 전에는
약 한 74%를 소비를 했는데 버는 거에서 지금은 70%밖에 소비를 못 한다고 하죠. 그만큼 소비 여력이 많이 소비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시절 공약을 좀 뜯어보면서 어떻게 과제들이 이어질지, 어떻게 정책 방향성을 잡을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일단은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주로 어떤 과제를 좀 해결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은 했죠. 만약에 이제 30조에서 35조가 된다면 2차 추경인데 1차 추경 13조 8천억 원의 많은 부분은 자연재해라고 그럴까요? 산불 피해라든지 아니면 관세 관련된 기업들의 지원으로 들어갔지 정작 뭐라 그럴까요? 그 경기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2차 추경을 한다고 하면 이번 대통령 그 토론회에서 보면 30조에서 35조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된다고 하면 상당 부분 뭐 적어도 10조 원 이상은 이러한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서 뭐 비판을 받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더 많이 쓰자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많이 약화됐거든요. 그래서 신기술, 신산업, AI라든지 아니면 뭐 휴머노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요번에 추경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추경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를 낮추거나 뭐 지역 화폐를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뭐 지역 화폐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 만드는 거거든요. 공공 일자리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썼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이렇게 평평하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진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핀셋으로 이렇게 갖다 주듯이 그렇게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의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 그리고 그 방향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